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 가정주부입니다. 저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남편과 가정을 위해 거짓말을 하게 되는 일이 생겨 가정이 무너질까 마음 졸이며 살아가는 일이 생기게 되었어요. 남편은 제약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장이 굉장히 잦고 의사들한테도 여기저기 많이 불려다니면서 회사 생활을 하느라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조금이나마 가정에 도움이 되고자 파트타임으로 짧게 알바를 하고 그랬습니다. 거기서 만난 지인들이랑 일 끝나고 카페에 가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수다를 떨면 스트레스가 풀리고 재미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날도 수다를 떨고 있는데 그중 한 언니가 남편이 승진해서 떨어졌다고 속상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능력도 있는 편이고 일도 잘해서 인정을 받고 있다고 해서 이번 승진은 나름 기대를 많이 했는데 술 잘 먹고 샤바샤바 잘하는 입사 동기한테 밀려서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속상해하는 언니를 보며 정말 일 잘하는 사람은 언젠가는 꼭 그걸 알고 좋은 기회가 올 거라고 너무 속상해하지 말라고 위로를 해주면서 뺀질거리면서 샤바샤바만 잘하는 입사 동기랑 위에 상사 욕을 엄청 해주면서 기분을 풀어줬습니다. 수다를 끝내고 집으로 가는데 누가 뒤에서 클락션을 빵 하고 울리더라고요. 뭐지? 하고 뒤를 돌아봤는데 낯익은 얼굴이 창문 너머로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리 와이프 맞으시네. 아, 이 팀장님 맞으시죠? 안녕하세요. 네, 어디 다녀오는 길인가 봐요. 어째 같은 동네 살면서 얼굴 마주치기는 힘드네요. 워낙 바쁘다 보니까. 그러게요. 저희 남편도 그렇고 팀장님도 그렇고 많이 바쁜 것 같더라고요. 아, 박대리 요즘 많이 바쁠 거예요. 지금 실적 안 좋아서 여기저기 많이 뛰어다니면서 힘내고 있으니까 많이 좀 챙겨주세요. 이번에도 안 좋으면 박대리 아마 지방으로 발령 날 수도 있거든요. 네? 발령이라뇨? 그게 무슨? 박대리가 걱정할까봐 얘기 안 했나 보네. 이번에 인원 정리하면서 실적 안 좋으면 지방 쪽으로 아예 보내거나 지방 쪽 업무만 많아져서 아마 출장 엄청 다니거나 둘 중 하나거든요. 박대리가 아무 말 안 해요? 네, 그런 얘기는 없어서 몰랐어요. 박대리가 일은 열심히 하는데 성과가 확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회사 생활은 라인을 잘 타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여러모로 다른 직원들에 비해서 밀리는 편이죠. 사람 봐가며 라인을 잘 타야 되는데 그런 걸 박대리가 잘 못하더라고요. 그렇게 욕을 하며 아는 언니를 위로해주고 왔는데 그게 남일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아무 얘기를 안 해서 전혀 몰랐어요. 요즘 많이 힘들어하는 거는 알았지만 이런 이유가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이 팀장님이 잘 좀 봐주세요. 잠깐 타실래요? 차를 이렇게 세워놓고 오래 얘기하기가 좀 그러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 팀장 차를 타고 가면서 얘기를 마저 나눴습니다. 그래, 내가 사장님이랑 친하게 지내는데 박 대리는 굳이 먼 길을 돌아가려고 하더라고요. 아니, 이웃사촌 좋다는 게 뭐예요? 내가 박 대리 하나 못 밀어줄까 봐? 저희 남편 잘 좀 봐주세요. 표현을 잘 못해서 그렇지 팀장님 칭찬을 얼마나 하는데요. 박 대리가 나 칭찬하고 그럴 성격은 아닌데. 아니에요. 팀장님 멋지고 존경스러운 분이라고 칭찬 엄청 했어요. 저희 남편 잘 좀 부탁드릴게요. 정말 밤낮 없이 요즘 계속 출장도 다니면서 열심히 하는 거 아시잖아요. 아, 근데 그게 김대리 와이프도 잘 봐달라고 사정을 해서 승진 자리는 하나인데 양쪽에서 그러니 제가 참 난감하네요. 김대리 와이프는 내가 돌싱이니까 외롭다고 한번 뭐 해준다고는 하는데
아무래도 날 그렇게 생각해주니 그쪽을 좀 더 내가 신경 써줘야 되지 않나 싶은데. 이 사람이 나를 이 차에 태우고 얘기를 하는 게 이걸 원해서였구나 싶었습니다. 김대리 와이프 이야기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내가 물러선다고 하면 남편을 더 힘들게 하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이 팀장이 쳐놓은 덫에 걸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해드릴게요. 원하시는 거 제가 해드릴게요. 아이 참, 할 수 있겠어요? 그럼요. 그 대신에 꼭 정말 약속 꼭 지켜주셔야 돼요. 저는 한 입으로 두 말 안 합니다. 내일 1시 우리 집으로 와요. 네, 내일 갈게요. 그래요. 여기 번호 찍어주고 내가 연락할게요. 조심히 가세요. 그렇게 저는 이 팀장한테 핸드폰 번호를 알려주었고 남편의 승진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자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매번 출장 가고 심부름하며 다니는 것도 힘들어하는 사람인데 더 많은 짐을 짊어주고 싶지 않았어요. 눈 한번 딱 감고 하고 끝내자 싶었습니다. 다음날 저는 이 팀장의 집으로 찾아갔어요. 초인종을 누르고 문이 열려 들어갔더니 샤워 가운을 입은 채로 저를 기다리고 있는 이 팀장이 보였습니다. 정말 토가 나올 뻔하는 걸 꾹 참았어요. 왔어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이 팀장은 제게 키스를 해왔고 여기저기 탐색을 하듯이 나아갔어요. 그렇게 저는 최악의 하루를 이 팀장과 함께 보냈습니다. 오늘 너무 좋았어요. 대단하네. 그럼 이제 약속 지켜주시는 거죠? 말했잖아요. 나 한 입 가지고 두 말 안 한다고. 근데 한 번으로는 좀 아쉬운데. 약속하셨잖아요. 지켜주세요. 그리고 오늘 이후로는 다시 마주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어차피 괜히 다른 사람들한테 걸리거나 하면 나도 입장 난처해지기는 마찬가지니까. 오늘 좋았어요. 내가 또 생각나면 연락해요. 저는 인사도 없이 그대로 뒤도 안 돌아보고 나왔습니다.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어요. 남편을 위한답시고 제가 이런 선택을 한 게 잘한 걸까요? 마음이 심란하네요. 어디 얘기하지도 못하고 해서 이렇게 익명의 힘을 빌려 적어봅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졸업한 지 5년, 나는 학생도 아니었고 직장도 없었다. 소위 말하는 백수. 주위 사람들은 모두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나만 멈춰 있는 기분이었다. 명문대도 아니고 그렇다고 지방에서 유명한 학교도 아닌 평범한 대학을 나왔다. 졸업 후에는 공무원 시험에 매달렸다. 처음엔 희망을 품었지만 점점 현실이 무겁게 다가왔다. 공무원 시험은 결코 만만치 않았다. 9급조차 공부 좀 한다는 사람들도 떨어지는 시험인데 내게 확신 따위 있을 리 없었다. 합격한다고 해도 그 월급으로 미래가 그려지지 않았다. 고종사촌형이 7급 공무원이었는데도 결혼하고 애 하나 키우느라 매번 힘들다고 했다. 공무원이 최고라는 말도 결국 누군가의 착각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결국 공무원 시험을 접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취업 시장에 뛰어들었다. 이력서를 썼다, 찢었다 하며 몇십 군데를 지원했지만 연락은 없었다. 파견직이나 계약직조차 내게 손을 내밀지 않았다. 거울을 보면 초라해진 내가 보였다. 자신감이 바닥까지 내려가니 집에서도 잔소리가 시작됐다. 맨날 똑같은 내가 문제야. 부모님 말이 맞다는 생각이 들어 더 우울해졌다. 그때 내게 빛처럼 다가온 사람이 있었다. 엄마의 고등학교 친구, 지혜 아줌마였다. 아줌마는 술집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살았다. 주변에서는 술 장사한다고 무시하는 사람도 많았지만 아줌마는 그런 사람들 신경 쓰지 않았다. 7층짜리 건물을 소유하고 외제차를 몰며 누구보다 멋지게 살고 있었다. 나에게는 늘 따뜻했다. 볼 때마다 고기를 사주고
용돈도 챙겨주곤 했다. 지혜 아줌마는 50대 초반에 세련된 여성이었다. 어릴 적부터 스스로를 책임져야 했던 그녀는 누구보다 독립적이고 강인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가난한 집안을 돕기 위해 도시로 나와 처음 시작한 건 작은 호프집 알바부터였다. 주변에서 저렇게 술집에서 평생 살겠냐 여 비웃어도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오히려 손님들과 잘 어울리고 일하는 방식을 배우면서 사업의 감각을 익혀갔다. 20대 중반 그녀는 몇 년간 모은 돈과 은행 대출을 합쳐 조그마한 술집을 열었다. 처음에는 자리가 잡히지 않아 고생도 많았다. 가게를 접을 위기에서도 그녀는 특유의 근성과 재치로 손님을 붙잡았다. 술집도 사업이다. 서비스도 상품이고 손님은 내 파트너다. 라는 생각으로 그녀는 동네의 인기 술집 사장님이 되었다. 이후 입소문을 타고 단골 손님이 늘면서 사업은 번창했다. 술집이라고 무조건 화려하게 꾸미는 대신 따뜻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유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만들었다. 지혜 아줌마는 외모와 스타일도 남달랐다. 단정한 단발머리에 항상 깔끔한 옷차림을 유지했다. 값비싼 옷을 입더라도 결코 과하거나 번지르 하지 않았다. 오히려 세련된 간소함으로 주변 사람들을 압도했다. 대화 중에 터져 나오는 그녀의 웃음은 상대방을 기분 좋게 만들었고 특유의 유머 감각과 재치로 사람들을 단숨에 사로잡았다. 그러던 어느 날 아줌마가 말했다. 너 우리 술집에서 일해볼래? 배우면 매니저 시켜줄게. 매니저가 되면 월급도 좋고 성과급도 꽤 괜찮아. 내가 잘할 것 같아. 처음에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거절했다. 술집에서 일하는 게 어쩐지 자존심이 상할 것 같았다. 하지만 계속되는 취업 실패와 부모님의 잔소리에 지쳐 결국 결심했다. 잘됐다. 돈이나 벌자. 인생 뭐 있나. 술집에서의 첫날, 나는 바쁜 매장 한복판에 섰다. 손님들의 목소리, 웃음소리, 음악 소리가 뒤섞인 공간에서 아줌마는 나를 무대에 올려놓은 듯 소개했다. 이 친구, 내가 아끼는 동생인데 앞으로 우리 매니저 될 사람이야. 잘 부탁해. 순간 어색함과 기대감이 동시에 몰려왔다. 며칠이 지나자 일이 익숙해졌다. 계산대에 서서 손님들과 대화를 나누고 직원들에게 지시를 내리며 점차 스스로를 매니저처럼 느끼게 됐다. 아줌마는 종종 내가 일을 잘한다며 칭찬했다. 넌 진짜 센스가 있어. 잘만 하면 이 바닥에서 성공할 수 있을 거야. 그 말이 내게 힘이 됐다. 아줌마와 함께한 시간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일이 아니었다. 나는 이곳에서 사람을 배우고 삶의 생생한 현장을 느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자신감이라는 걸 찾았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백수가 아니다. 나만의 방식으로 내 길을 걷고 있다. 지혜 아줌마는 내게 빛이 되어 주었고 나는 그 빛을 통해 어둠 속에서도 길을 찾을 수 있었다. 내 인생은 이제 시작이다. 나는 밤에만 일을 했다. 대기실에서 손님이 오면 주문을 받고 테이블 세팅을 하고 아가씨를 매칭해 주는 게 내 일이었다. 30분마다 얼음, 잿더리, 물수건을 교체하며 분주히 움직이던 나에게 손님들은 종종 오빠, 삼촌 차비 좀 줘라며 웃으며 말을 걸었다. 운이 좋은 날엔 신사임당 한 장이 손에 쥐어졌고 테이블을 세팅하다 기분 좋다며 10,000원, 20,000원, 심지어 50,000원짜리 팁을 받기도 했다. 돈은 쉬웠다. 그러나 밤에만 일하며 내 생활은 점점 사라지고 있었다.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게 그곳 사람들과 점점 어울리게 됐다. 어느 날 연휴를 앞둔 비 오는 저녁이었다. 손님이 거의 없어 실장님이 일찍 문을 닫고 회식이나 하자고 했다. 웨이터들과 실장님, 그리고 여성분들 4명이 모여 새벽 5시까지 술판을 벌였다. 막내였던 나는 마지막까지 남아 뒷정리를 하고 있었다. 그때 한 아주머니가 나를 붙잡았다. 남자는 술도 잘 마셔야지. 나랑 한 잔 더 하자. 그녀와 단둘이 술잔을 주고받았다. 양주 한 병을 비우니 어느새 7시가 다 되어갔다. 그녀는 술기운에 집에 가야겠다고 했고 나는 에스코트를 자처했다. 왔다 갔다 하면 피곤할 텐데 그냥 우리 집에서 자고 갈래. 그때부터 기억이 희미하다. 아무튼 홀린 듯 그녀를 따라 들어갔다.
그날 이후 우리의 관계는 예상과 달랐다. 서먹해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가까워졌다. 처음엔 서로를 의식하며 어색한 웃음을 주고받았다. 다음 날도 평소처럼 일을 나갔지만 그녀는 한결 부드러운 태도로 나를 챙겼다. 술김에 그런 건 아니지 라는 그녀의 장난스러운 질문에 웃어 넘기면서도 우리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는 게 느껴졌다. 며칠 뒤 그녀가 먼저 말을 꺼냈다. 우리 그날 얘긴 하지 말자. 그냥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그게 정말 가능한 일인지 확신이 없었다. 그날 이후 그녀는 예전보다 나에게 더 신경을 쓰는 듯했다. 내 식사를 챙기고 쉬는 시간엔 커피 한 잔을 건네며 이렇게 말했다. 너도 이런데 오래 있으면 사람 망가진다. 다른 일 알아봐야지. 그녀의 말에 담긴 걱정은 진심 같았다. 하지만 동시에 묘한 감정이 섞여 있었다. 마치 나를 놓치고 싶지 않다는 메시지처럼 들렸다. 우리의 썸은 이렇게 시작됐다. 일이 끝나면 밥이나 먹고 갈래? 라며 자연스럽게 나를 부르곤 했다. 가게 근처에서 시작한 늦은 밤 식사는 점점 그녀의 집에서 이어지는 일이 많아졌고 오늘도 우리 집에서 먹자. 그렇게 술잔을 기울이며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녀는 점점 더 솔직해졌다. 너 참 묘한 매력이 있어. 처음엔 그냥 귀여웠는데 요즘은 좀 달라 보인다니까. 그녀의 말 한마디에 나는 설레기도 했고 동시에 당황스럽기도 했다. 나이도 꽤 차고 삶에 여유 있는 그녀가 나 같은 초년생 웨이터에게 이런 감정을 보일 줄은 몰랐으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내 삶의 중심이 되어갔다. 너 뭐 필요한 거 없어. 차라도 하나 있어야지. 그 말이 떨어진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나는 그녀 덕분에 중고 외제차를 타고 다니게 됐다. 어느새 그녀의 집은 나의 두 번째 집처럼 되어갔다. 그녀는 더 이상 나를 어린애처럼 대하지 않았고 대신 우리는 은밀하면서도 친밀한 관계를 이어갔다. 가게 안팎에서 서로의 존재가 점점 더 특별해지는 걸 느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상황이 편하면서도 불안했다. 이대로 괜찮을까? 모든 것이 갑작스럽게 변해버린 것 같은 느낌이었고 그 변화 속에서 나는 어느 순간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